네, 종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 정우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논의가 대단히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후 주제가 6발표고 오전에도 보니까 3편의 발표 논문이 있어서 한문학이 중심이 되지만은 철학과 회화, 지리 이런 어떤 학문 분야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물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약간 양해 말씀 구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발표는 아닙니다만은 박지원 선생님께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선생님께서 이 요지가 무엇인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아마 나중에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8발표인데 정치영 선생님에 대한 어떤 토론을 당국대 김우중 선생님이 맡아 주시기로 하셨는데 김 선생님이 조금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발표부터 토론과 질의 이렇게 이루어지고 먼저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다양한 사물 속으로 들어가서 사물의 어떤 근저가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넘나들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퇴계의 시조 보면 그 작가가 누구인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르게 이제 인식이 되는데, 퇴계가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상청하리라. 이 철학자 퇴계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을 통해 영원성을 보거든요. 유수는 어찌하여 망고에 그치지 않느냐. 유수는 어찌하여 망고에 그치지 않는고. 근데 기생 황진이는 어떻습니까? 청산리 백개수야 수위감을 자랑하라. 1도 창의하면 다시 오게 어려움.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 보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물의 어떤 순간성, 물을 보면서 순간을 이제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인 황진이 같은 경우는 이 얼굴이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퇴계는 오히려 영혼이 흐른다라고 하는 영원성, 이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만큼 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인식의 어떤 상태에 따라 가지고 물론 완전히 다르게 읽히는, 그리고 순간과 영혼을 물을 통해서 같이 이제 포착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발표자 선생님들은 아까 대체로 소개가 됐고요. 먼저 토론자 선생님들을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발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우중 선생님, 당국대 김우중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그다음에 박기현 선생님, 전망대에서 오셨습니다. 그다음 성균관대 신정근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박경남 선생님, 반갑습니다. 서울대 조규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림대의 하정성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8발표가 정치영 선생님께서 조선시대 한문 자료로 본 물과 여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김우중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쪽에 흥미로운 발표도 많고, 근데 제가 이게 셉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애초에 토론 제안을 일찌감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이 섭외 과정에서 말씀도 하시길래 정말 제가 꼭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수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임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치영 교수님 이 발표에 답을 하려면 인문지리학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전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 했다면
더 재미있는 그 토론을 좀 진행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 한권 자료 속에서 발견되는 어떤 물, 또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뭐 어떤 논쟁적인 부분이 안 보이지가 않아서 사실은 뭐 토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앞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이거 뭐 질문 아닌 질문입니다. 뭐 이제 단상을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할까 합니다. 첫 번째 그 이원의 요 금강록을 인용하셨는데 상당히 좀 긴 글이죠. 그리고 쭉 그 안에 보면 앞에 내용들이 다 이제 금강산 유람함에서 본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쭉 나열하고 맨 끝에 가서 지금 이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이 본문에서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보면은 사실은 이 뭐 인자 요산, 기자 요소부터 이게 완물 취향,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금강산 유람 자신이 금강산을 유람한 이 그것도 게다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일종의 완문 취향으로 비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살짝 덧붙여놓은 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기 안에 보면 사실은 그 뒤에 뭐 치포키라든지 또 뭐 탁족이라는 거라든지 뭐 좋게 말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이제 탁족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치폭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등등 이런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 일상 속에서의 어떤 물 생활 현실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좀 뭔가 좀 약간 다른 차원의 문헌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두 번째입니다. 자재천상 서자여사부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제 좀 시간의 흐름이라도 또 철학적 이치, 도덕성 뭐 등등 입법적 텍스트로 변환하여 재해석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뒤에 다뤄지고 있는 아까 뭐 치폭이라든지 또 뭐 남한강을 거슬러 가는 것, 물골 파고서 또 월세를 받고 하는 이런 내용들 정말 생생한 현실 속의 이야기들 이것과는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데 그리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사회적인 검열이나 이런 데서부터 좀 더 벗어나고자 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 서자 여사부 같은 것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그냥 써보면 이거는 뭐 이게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자 쓴 것은 아니고 이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보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물론 뭐 이거보다 더 다양하죠. 근데 찾아보면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 이전에 뭐 이제 한당 유학이라든지 또 북송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공자가 자신이 꿈꿨던 어떤 이상세계 이런 것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만년의 어떤 한탄을 이야기한 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한 분들이 많은데 주의는 그게 아니라 뭐 천리유행이 자강불식이니 이제 수렵불이니 이런 식으로 여기다 설명을 했죠. 다산 같은 경우는 그거는 다 다르게 일종의 경계 직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계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덧붙여 주었습니다. 뭐 안정식량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좀 더 풍구나 이런 것 쪽에도 관심이 있었던 학자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호암이나 손작의 어떤 보는 방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떤 철학적 이치, 도덕성, 연마 이런 쪽으로 조선시대의 문인들이 다루었던 그 방식을 인정하시고 계셔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치훈 선생님께서는 대체로 그 한문 자료에 물이 공부의 대상으로 이제 관찰되던 점, 그다음에 절기기, 수로를 통한 여행,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런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해석상의 어떤 그 차이 또는 그 확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내용도 없고 그런 글을 써가지고 토론거리를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제가 특별히 답변 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좋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제가 좀 뭐 이거를 더 연구한다든지 할 때 많은 그 도움을 받고 또 생각해야 할 부분을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더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정당태 질문을 해주시고 너무 정당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2번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자 여시사부인저 불사주야로다라고 하는 이 해석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도 아까 김우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도덕의 본체로 주자는 맹자는 그렇게 보듯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정약용이나 안정시큰입니까? 그분 일본 분처럼 한탄이나 뭐 길이 가버리는 데 대한 한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문맥에서 특히 이제 유산기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거를 읽어내는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그거는 이 작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게 경전에 대한 그 해석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수용해서 자기가 자기화해서 표현하는가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혹시 김우준 선생님 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주제는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 주제에서 제일 첫 번째 발표 그리고 4발표입니다. 바슐라르의 상상력 이론과 물의 이미지 비평에 대한 소고인데요. 이 박지원 선생님께서는 물에 관한 시적 상상력을 소개해서 이 한문학을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자극을 준 이러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발표 과정 속에서 나는 연구하다라는 동사의 주어의 나극이냐 했던 매력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박기현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박기현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은 이제 프랑스 철학을 하셨고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시각문화를 했습니다. 19세기 미술비평 그리고 뭐 지금은 요새는 조우주 바타의 뭐 미술비평 해가지고 20세기의 미술 이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저를 토론자로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거기 앞에 간단하게 썼지만 마슐라르라고 하는 작가는 사실 제가 대학교에 들어왔었을 때 굉장히 유행하던 작가, 철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 대학교 다니고 하고 할 때 지금도 전 기억나는 게 지금은 은퇴하신 고려대학교의 김하영 선생님, 한미 전공하신 분이 촛불의 미학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들어갈 때마다 붕 뜬 느낌이었어요. 진짜 몽상이라는 게 저런 거고 꿈을 꾼다는 게 저런 거구나. 다만 강의실에서 나오면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지식은 뭘 배웠는지 지식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강의 듣는 동안은 오늘 밤에 가서 꼭 촛불 켜놓고 책 읽어야지. 진짜 좋아. 막 이제 이런 느낌을 가졌던 느낌이 그 대학 시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논문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바슐라르의 사원소론이 아니라 이제 거기 앞에 잠깐 제가 이제 썼지만 80년대 90년대 프랑스에서는 그 바슐라르의 사원소론에 영향을 받았던 주제비평가라고 하는 이 스위스 쪽에서 이제 나온 많은 문학비평가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문학비평들을 했습니다. 그게 또 영향이 돼가지고서 우리나라 국문과에서도 꽃의 이미지, 뭐 불의 이미지, 이미지 중심의 논문들도 꽤 많이 나왔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바슐라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슐라르가 과학 철학자로서의 바슐라르는 그렇게 소개가 많이 안 됐는데 먼저 소개됐던 거는 사원소론과 상상력, 몽상 그런 꿈의 철학자로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과학 철학도 소개되면서 이제 모습을 이제 갖춰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97년도에 귀국을 해가지고서 박치원 선생이랑 같이 한 몇 년 동안 상상력 이론 그리고 뭐 바슐라르하고 특히 이제 질베르 듀랑의 번역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면서 그때 이제 몇 년 동안 같이 여러 가지 바슐라르에 대한 논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저를 이제 선택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광주 문화전문대학원 들어간 다음에 10년 동안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슐라르식으로만 보는 게 과연 가능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식의 이제 질문들도 좀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서 사실은 박지환 선생님이 있으면 오늘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왔었어요. 근데 저를 두고 지금 다른 학회에 또 일이 있어서 가시는 바람에 만약 하려면 제가 지금 자아 분열을 일으켜가지고서 둘로 나눠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느끼는 바슐라르하고 듀랑을 읽었을 때 느꼈던 문제점 그리고 제가 요새 상상력과 연결돼 가지고서 느끼는 고민 같은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쭉 글로 써주신 것만 보기만 하면은 바슐라르라는 사람이 이제 물만 한정한다면 물과 꿈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서구의 상상력을 갖다가 핵심들만 집대성해 왔구나. 그거를 이제 아마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느끼셨을 거고 사실은 저도 바슐라르를 지금도 가끔 읽는 이유는 그겁니다. 바슐라르가 사원소론으로 책을 썼었을 때 배경 중에 하나가 그분이 제가 알고 있기에 디종대학교에서 그 책을 많이 읽고 하셨었는데 지금도 바슐라르 연구소가 디종대학에 있고 거기에 옛날 고대의 책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항상 그래서 거기에 묻혀가지고서 책을 읽으면서 사원소론에 관해서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서구의 많은 문학작품들, 특히 시작품들은 기가 막히게 구절들을 잘 캐치해가지고서 또 자기 나름대로 썼기 때문에 바슐라르의 사원소론은 진짜 사전처럼 갖고 있으면서 찾아서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은 들고 근데 과연 서구의 사원소론이 동양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예전서부터 좀 느꼈던 바슐라르하고 듀랑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였는데 제가 거기 간단하게 써놨지만 아까 발표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듀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슐라르는 과학철학자에서 시학으로 넘어가면서 상상력과 시학과의 관계만을 얘기했는데 질베르 듀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스승의 사상을 바슐라르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신화 또는 인류학적인 구조를 해가지고서 서구의 상상력적인 구조를 크게 확산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상기 인류학적 구조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지금 번역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그때 질베르 듀랑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1953년도에 사원소론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발표한 논문이 눈의 정신 분석 물, 공기, 흙 네 가지 말고 눈도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물론 이 사람이 그 글을 썼었을 때는 5개를 주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의도는 뭐냐면 그렇게 4개로 보는 게 서구 중심적이기 때문에 한계를 보인다. 대표적인 거 하나 눈만 들어보자. 얼음이라든지 눈이라든지 하는 게 시베리아 북부서부터 알래스카서부터 킬리만자로까지 눈들이 쭉 있는데 그것은 그럼 5개의 원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4개만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어떤 그 유럽 중심적인 사고를 갖다가 이제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이제 눈의 정신 분석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질베르 듀랑을 그래 저도 읽으면서 이제 또 하나 느꼈던 거는 그분이 아마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저는 그분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던 거는 자기는 서구의 상상력의 구조 또는 그 사람들의 상상력의 문법 나름대로 신화를 통해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데 동양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의 체계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다. 그런데 나는 중국 잘 모르겠고 일본 잘 모르겠고 한국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국만 얘기하더라도 도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부속신앙이 있고 유교가 있고 너무나 다양한데 여러분들의 상상력의 체계를 나름대로 분류하고 공부해가지고 보여주세요. 사실 오늘 제가 들었던 물에 대한 많은 발표들은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온 목적 중에 하나가
동양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극을 받자였었는데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듀랑 선생의 비판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도 계속 들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사원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때 굉장히 어떻게 얘기할까요? 시약만 다루고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정태적이라고 얘기할까요? 물론 유독성도 얘기하고 하지만 정치 얘기가 빠져 있다는 생각을 저는 자꾸 듭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슐라르도 마찬가지고 듀랑도 마찬가지고 신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약 얘기하고 과학 비평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특히 정치 또는 감각과의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철학자가 조주 디디 위베르만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몇 년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반딧불의 잔존인가 하는 책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분이 지금 전시회를 2년 전서부터 파리에서 열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분이 철학자이면서 글도 쓰지만 전시회도 하는 큐레이터 역할도 하는데 이분이 파리에서 전시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마 11월 달에 몬트리올에서 최종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정치 이제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전시회 제목이 브로르 술레브몽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번역하면은 업라이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말로 옮기면은 일어남 또는 봉기입니다. 일어남, 봉기라고 하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요지는 간단해요. 칸트와 고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중들의 모든 봉기의 이미지들을 모아가지고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시를 하면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뭐라고 왜 칸트를 시작을 하고 왜 고야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지금까지 자기는 바슐라르적인 상상력을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상상력을 얘기하는데 상상력은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칸트였고 그리고 진짜 그림을 통해 가지고서 판화를 통해서 보여줬던 사람이 고야였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던 사람이 한나 아렌트가 칸트에 대해서 정치적인 상상력에 대해서 이미 이론적으로 얘기한 바도 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민중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계속 봉기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에 관계에 관해서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이런 전시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 박지하 선생님이 계셨으면 선생님은 마슐라를 전공하신 사람으로서 그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내가 과연 맞나? 내가 이쪽으로 공부해도 맞나 하는 거였었는데 없기 때문에 대답은 못 드릴 것 같고 저는 그 문제가 제가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프랑스를 한정해서 얘기하자면은 문학과 시학과 과학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상력을 연구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흐름도 있고 어쩌면 그게 요새는 좀 유행처럼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걸 갖다가 제 요새의 고민이라 그걸 한번 좀 계속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나중에 그 박생을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안 해도 되겠죠? 전화만 할까요?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사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바슐라르의 어떤 이론이 동양 사상, 동양의 어떤 상상력에 어떻게 이제 적용 내지 수용될 수 있는가? 그다음 특히 이제 우리 문학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가림 선생이 그 번역한 그 책이 나오고 현대문학에서는 사실 많이 그 원용을 해서 논문이 나왔죠. 현대문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뭐 촛불과 관련된 이런 거라든가 물거품 이걸 이제 많이 가져와가지고 연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아까 이제 그 부분 굉장히 재미있던데 또 바슐라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물의 어떤 결합성, 다른 어떤 사원소와의 어떤 결합성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반죽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특히 이제 불은 완전히 이제 상극인데 그것과 결합된다. 그걸 알코올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왜 술 이야기할 때 물 속에 뭐 갇힌 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먹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또 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항해를 이야기할 때 그 기의 외연태를 이설이라고 보고 그게 결국 이제 기하고 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물하고 이제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동양에서 항해를 이설을 항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수용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질문인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실 그 바슐라리의 이론 같은 게 실존주의를 좀 비판하고 거부하면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특히 이제 시적 물에 관한 시적 상상력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조금 극복 내지 확장하는 측면에서 사회 정치적 상상력 이런 것하고 어떻게 연동을 시켜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많이 수용되고 또 개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쌤의 말씀을 못 들어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입니다. 그 다음 주제는 물 혹은 흐르는 세계, 고대 중국 제자백과에서 물의 사유와 담론 여기에 대해서 신정근 쌤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뭐 맹자도 있고 글 쓰신 분도 있어서 온전한 쌍을 이룬 것 같아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시천 선생님은 제가 친하기 때문에 편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몸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준비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자백과 또는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물에 대한 경험과 상상을 5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5가지 중 앞에 4가지는 다시 상형적 사회 이미지 네트워크의 특징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차와 내용을 보면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물에 대한 경험과 상상을 망라하여 빠뜨린 점이 없을 정도로 전면적이고 다양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아울러 앞에서 논의를 최대한 넓게 펼쳤다가 마지막으로 논의를 묶어주는 간결한 서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지 전개 과정을 따라가면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 물어보고 싶은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궁금증이 풀려 김수천 교수님의 공이 들어간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싶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괜히 묻지 않을 내용도 많을 듯하여 걱정이 없습니다. 첫 번째 치수 물의 신화 철학 과학이라는 타이틀인데요. 춘추 전국시대 텍스트에서 나타난 철학적 지혜, 역사화된 신화 기록으로서의 치수, 과학적 인식에 비견된 체계적 인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각각 철학, 신화, 과학의 영역이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옹야 위령문과 서경, 요전, 무고, 관자, 수지 등등의 구절을 인용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에서 치수가 신화, 철학, 과학의 영역을 아우르는 기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논지에서는 이 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치수는 주로 신화와 관련되는 식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치수가 신화만이 아니라 철학, 과학 세 영역을 포괄하려고 한다면 조금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의 3가지 층을 서술하면서 농경옹야를 가장 이런 문헌 중에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서경요전과의 우공이 더 빠른 거니까 신화가 철학보다 일찍 나타난 경험과 상상이라면 가장 이런 문헌의 하나라는 말은 논어보다 서경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어위령목에서 물과 물이 인간의 삶의 필수 요소로서 언급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때 그러면 이런 철학적 지혜에 쓰이는 옹야와는 다름으로 이때 전자는 철학이 아니라 과학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서경요전의 홍수, 우공의 치수신화에 대해 세계 재창조와 시천하의 원형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의 경험과 상상의 어떤 계기를 통해 검출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수와 치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것을 무로 돌리는 공포의 경우입니다. 그러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의 상상을 깔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점이 치수라 홍수 신화에 반영된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물의 행위 사항에서는 사람이 인간을 둘러싼 천지자연의 변화를 어떻게 포착하는가에 대해 문자, 점의 상을 제시하면서 주역 계사들을 논의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이 또 물의 행위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의가 다소 위협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자에서 황하, 양장을 말하고 마지막에서 세계상에 대한 이해와 표상의 모델은 바람과 물에 기인한 듯 하다라고 좀 급하게 논의를 정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 상황은 사람 호자로 이미지화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마 이거는 그 성문회다라든지 오늘날 자형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초기 형태가 이제 각골문이니까 각골문을 고려한다면 오른쪽 면에 있는 제일 상단이 이제 각골문이거든요. 오른쪽에 상단의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앞에 아이를 안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수유를 하고 있는 장면 같은데 엄마가 앉은 채 아이를 안고서 수유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인 남녀의 어떤 사랑보다는 아이와 어머니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른 각본을 사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남녀의 개인적 애정과 연애가 후대의 산물이라면 지금 요 글자 자체만 해서 호자를 읽어내는 데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정의 인간학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장자와 맹자의 내용을 나누면서 물의 이미지에 대해 보이는 다양한 태도에서 보다 일관된 것은 장자가 그렇듯이 고요한 물의 이미지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에서 장자, 달생, 득충구 부분을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인간의 성을 물의 이미지에서 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물이 원천에서 발원하여 흐르듯이 인간의 본성에서 샘솟는 정은 온몸을 돌며 흐른다라고 하시고 이 점은 공감을 통해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때로 내부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시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셔야 될 텐데 조금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이제 무의, 기의 정치학과 과인데요. 모자에서 물이 도와 가깝고 무의의 행태가 통하며 관자수지에서 이미지 복합체의 절정을 이룬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다시 관자수지의 내용은 황제의 내경과 모종의 연관이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이라는 것과 어떻게 또 연관이 되시는지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행적 사유와 이미지 네트워크인데요. 한자의 이미지를 이미지 복합제로 보시면서 원리적 사유와 구분되는 또 하나의 사유 공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5장만이 아니라 논문 전체에서 이 두 가지를 논지 전개상으로 필요한 전략으로 이제 설정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태도 낱마처럼 이 둘을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그 낙하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박주갈의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진이 있는데 힌트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흔히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 과학 동화책이에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 박주갈이가 이렇게 서서히 공중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가지고 낙하산을 만드는데 모티브가 작용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박주갈이에서 낙하산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지 복합식에서 더 나아가서 과학적 측면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복합체만으로는 우리가 그 상공의 몸을 맡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과학이라고 하는 데는 논리적 사유가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자가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이미지 복합체라고 하는 걸 끌어들이는 건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논문에서 과학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한다면 좀 더 논지에서 과학 부분과 어떻게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본문에서 물의 과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점과 논리적 사유와 선을 끊는 방식이 또 어떻게 설명될지 약간 궁금합니다. 아니면 본문에서 말하는 과학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가 좀 해명된다면 제가 이제 이런 좀 물어보지 않아도 될 걸 괜히 물어보는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김수진 교수님의 물 혹은 흐르는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의문이 드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영으로 논지를 펼치는 탄핵이랑 다양한 문헌을 하나의 글에 녹여내는 솜씨랑 플라톤을 위시한 서양의 사유와 또 다른 하나의 사유를 이끌어내는 통찰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운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필자의 해석한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러쿵저러쿵 괜히 떠드는 놈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김시천 선생님께서 이 물을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전개되는 어떤 사유로 보시고 아주 그 흥미롭게 말씀해 주셨는데 신도현 선생님께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5가지지만은 그 안에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세부 그 주제가 있어서 질문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 보완할 것도 있고 첨부할 것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은 드러내서 좀 예고화시켜서 또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신데 바쁜 와중에서도 논평을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논평문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 친하다고 말씀하신 것고선 그 안에 바늘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많이 아픈데 근데 그 말씀대로 제가 약간 발표를 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구상했던 글을 쓰다가 이제 구상을 바꾸게 되면서 지금 말씀대로 이제 많은 부분에서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뒷부분에 이제 그 이미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쪽에 치중을 하면서 좀 논의를 전환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불친절하고 좀 설명이 부족한 글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많은 부분은 제가 이제 글을 좀 다듬어서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는 답변을 더 제가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토론이나 반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과학과 논리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마치 등가처럼 보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쓰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맥락에서는 이제 특히 수집형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한의학의 이치관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이라고 하는 게 과학이냐? 현대 의학자들은 한의학을 과학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럼 효과가 없느냐? 충분히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폴 오즐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독일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이언스 없는 기술 복합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과학이 있으려면 어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오리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만 현실에서 응용할 수 있는 뭔가 과학적인 활동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은 요 방식이 저는 같은 건데요. 또 오늘 좀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이미지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사물들에도 삼투되고 하면서 이미지가 겹치면서 이른바 모종의 사유 방식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근데 그 사라 알란 교수가 그걸 뿌리 은유라고 표현을 했던 것과는 달리 저는 오히려 그 밑에 기저층에서 뭐가 섞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사고가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여기에 대한 답으로 제가 아까 원래 발표하면서 읽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2단락 정도만 간단하게 읽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인데요. 이 부분을 읽는 까닭은 뭐냐면 사실 은유, 풍유 등등 해가지고 그 유추라고 하는 표현을 사라 알란 교수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발표를 마치면서 말씀드렸지만 서구의 언어를 가지고 동아시아 문화권의 어떤 텍스트 현상을 소개하는 것이 반은 맞지만 왠지 뭔가 이렇게 찜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내부 텍스트 속에 들어있는 용어들을 찾아내서 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더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 논리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이 이미지적 사유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떤 식으로 단어가 확장되고 의미가 확장되고 서로 의미층을 이루는 일종의 컨텍스트를 형성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서술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라고 하는 부분부터인데요. 이 상형적인 방식으로 사유한다, 이미지적으로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이와 감흥이라고 하는 거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은 돈은 물에 가깝다라고 하는 문장은 전혀 논리적인 문장이 아니죠. 이 문장은 오히려 물의 복합적인 이미지를 도의 의미에 전이시킴으로써 추상적인 돈은 오히려 구체성을 띠면서 더욱 풍부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돈은 물과 같다라고 하는 문장을 본 사람은 물에 관해서 갖고 있던 이미지를 도에다가 전이시키면서 도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표현들이 만들어지더라. 이게 이제 고대 본원에서 제가 발견했던 하나의 현상적인 방식이고, 그에 비하면 이제 이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경험적이고 체계화된 지식을 지향해가는 방향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음양오행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논리적 관계냐 경험적 관계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진화적으로 적용된 관계들에 대한 경험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특정의 맛을 인간 내부의 장과 연결시키는 게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증명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약을 조제한다거나 할 때 충분히 임상적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과학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닌지 등등의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후대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물들과 사물들을 그냥 이미지적으로만 연결시키는 것이나 분명히 여기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의 어떤 누적, 지적인 축적의 바탕에서 의미가 이렇게 체계화되고 하는 방식, 그거를 좀 감흥이라고,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되는 거죠. 물론 이 아랫부분에서 논리적이라거나 혹은 그 경험적이라거나 하는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좀 엄격하게 쓴다면 딱히 논리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왜냐, 음양오행을 현대 과학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거는 다른 양식의 논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생각보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히려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대단히 감각적인 것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와서 이제 생수가 있는데, 생수 하면은 떠오르는 거는 오염되지 않은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없어요. 그냥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 브랜드만 우리에게 이미지화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상상이 불가능한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히려 물을 통해서 어떤 상상이 있다라기보다도 물 자체가 원래 존재하는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우리들은 이미지를 끌어와서 그런 이미지들을 붙이고 나누고 결합하고 하는 방식으로 상상을 하는데, 이 속에 들어와 있는 현대文明이 규정하는 이런 물은 오히려 이미지를 죽여보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상형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인간이 상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자연의 물상에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갖고 오고 결합시키는 방식의 활동이 결국은 상상하는 활동이고 지식을 체계화하는 활동이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활동이 아닌가. 저는 그거를 이제 그 한자라고 하는 매개를 통한 이미지적 사유라고 부를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에 대체로 뭐 보완하고 참고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5번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들으면서 과학과 예컨대 그 뭐 논리적 사유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게 이제 모순되는데, 이걸 이제 그 이미지의 어떤 사유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매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물 자체가 사실 모순적 통일성 내지 대립적 통일성을 갖고 있죠. 이게 하강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고 동등을 함께 하거든요. 지수가 있고 유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하듯이 이런 부분까지 좀 그 같이 이제 연맥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흥미로운 그 토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되면은 3번 같은 경우도 조금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 같은데요. 예컨대 물에 대한 어떤 원천 내지 본질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도 있지만 선생님께서는 이게 스트레스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 부분은 좀 신정근 선생님은 좀 막연하다, 논리적인 맥락이 닿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놀이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졌다라고 지적하는 거고요. 방금 선생님 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은 게 이제 논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물시계가 있고 수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물에 대한 치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에 대한 그 이미지라고 하지만 수차가 수차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물시계가 물시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다 보면 거기에는 이미지 복합체로서 설명될 수 있는 계기도 있지만 시차라고 하는 계량화된 양적인 차이와 진행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거에서 사람이 그걸 물론 과학이나 과학과 기술이 될 텐데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과학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성과를 내고 운동을 설명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뭐 서양과학, 동양과학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거기에는 이제 과학이라는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의학이라고도 말하지만 우리가 의술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게 과학적, 기술적 계기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여전히 저는 임상적 효과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치유하는 게 요즘 이제 물 치유고 바닷물 치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뭐 이온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에서도 그냥 이미지만으로 해서 임상적으로 효과만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가 논리적 사유가 대척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분명히 현대 과학적 요소로 설명될 수 있고 친근한 현상들과 임상 효과가 있다면 어떤 언어 방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내야 될 거냐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둘이 다르다라고 하는 지적은 너무 뭐 상투적이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고 다르다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분명히 과학기술적 현상이 있는데 그걸 어떤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선생님 많이 저도 마찬가지고 얘기 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뭐 소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괜히 반응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아까 바슐러를 막 한국적인 걸 설명해 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설명을 해내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 좀 더 다르게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농민과 유목민에 대한 삶의 의미로 출발했다고 해도 그 용어와 개념을 통해 들려져 본인이 주요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가와 자본 권력으로의 이탈 그리고 고지는 막스에 대한 생산수단에 대해서 교환관계, 교환수단으로 전 역사를 정리한 바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아마 체제와 권력, 질서로부터의 이탈 이런 정도로 유동성을 사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개념을 어민에게 적용할 때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표자는 물의 유동성에서 곧바로 어민의 삶의 유동성을 취하고 이런 자유로운 것이기 앞서 자연환경의 불가능성에게 좌우되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거나 그러니까 어민은 물은 근데 되게 유동하니까 되게 위험한 거 그래서 불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3장 부분에서는 어업이 조금 전 뜨거웠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업의 물의 유동성을 활용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 속에서 유동성을 막 생각하면서 또 자문의 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동성으로부터 느끼는 자유와 어떤 불안감은 사실은 정해진 질서와 체제로부터 이탈한 사람이 느끼는 자유이고 또 불안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본인과 둘레즈가 탈주나 이주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전혀 맥락과 닿지 않는 다만 이 기획 주제의 물과 관련된 유동성으로 이 불안과 자유를 자꾸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고진과 둘레즈가 사용하는 유동적 용어는 전혀 맥락을 달리하는 것이며 그리고 학술적 용어 사용은 다양한 함의의 기준을 시적 분리하는 다름을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파악이 우리와 자유의 오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발표장 2장에서 어민이 삶의 자연적 조건이 물의 유동성에 인해 비정주적 삶을 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농업정주적 사회 구성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농수분사의 타자로 어민이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한 논거의 하나로 정약용의 경세유표에 있는 구직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전에 없이 찾아보기 어려운 세분화된 옥수의 체계적인 직분 분류에도 불구하고 어민의 위치는 이 90년에 나와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소외되고 타자화된 존재로 농본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합니다. 하지만 병수표에서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은 균역 3억 추이 해세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어세와 그 어부들에 대한 세금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주례, 사실 구직은 이미 주례 개념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부들에 걷는 어세가 있으며 이것은 주례 근거에 볼 때 태국, 지금 구직에는 우자가 하나 써 있지만 이 우자는 보통 산택이나 태구나 뭐 수택 여러 가지의 이제 함의를 가진 용어로 사실은 그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 정약용의 경세별 뒷부분까지만 읽어봤으면 그 어부도 세금을 엄연히 수치당하는 그런 그 포획된 존재이고 단순한 타다리보다는 세금 수치 구조에서 사실 농민보다 더 수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의 소외된 존재이지 마치 그 직분에서 이탈된 물론 몇 가지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지금 우리 김준호 선생님이 발표한 부분에 그런 식의 흔적이 보이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또 무수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수치당하고 오히려 수탈의 가장 극점에 도달하는 게 농민보다는 어민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특징적인 뭐냐면은 정약용이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어세는 제가 이제 중국 자료와 조선 자료들을 이제 좀 살펴볼 때는 단순히 이제 보통 어염세로 얘기하는 한대부터는 그 영철 그런 것도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데 사실은 중국도 그렇고 이것이 국가의 세금 포획 구조에 놓일 때도 있고 이것이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과연 그 권력으로부터 수탈당하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 권력, 여기 김대중 선생님도 설명했듯이 지방 권력으로부터 수탈당하거나 아니면 궁중 권력으로 수탈당하거나 이런 식의 구조 속에서 어민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수탈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좀 또 역사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마치 여기서부터 이제 국가에서 수치하면서 벗어나 있다 이런 자료를 보면은 마치 국가로부터 전혀 직분에서 벗어난 타자로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을 끊임없이 권력에 이렇게 이 어민들이 만약에 타자라면 그들은 이런 여러 가지 권력들, 그러니까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 권력, 그리고 왕실 권력, 사문 권력, 사문은 대체로 권분 세력들이 또 이쪽에 어염이 굉장히 이익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세금도 안 내고 막 있으니까 면제도 받고 그럽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다양한 권력으로부터 수탈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들 권력의 착취와 수탈의 피해자로서 존재하는 타자이면서 또한 그런 권력의 통제와 관료부터 탈주하려고 존재하는 타자일 뿐이지 우리의 유동성 같은 자연적 속성을 위해서 그 직분마저 마치 그 당시 체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타자로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오독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의적 잔장주의와 비약입니다. 발표자는 또한 2장에서 허목의 동사 지승에 있는 전주와 광주에 대한 서술을 인용하며 전주와 광주 해안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어체를, 고기잡이죠, 업으로 삼기 때문에 축적의 소용이 없다. 언급에 주목하며 허목이 축적의 의무를 농업 정주민과 어민의 차이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거 연달아 있는 세 문장인데 사실은 축적 없음이 어민의 유동성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인용문을 보면은 발표자 자신도 이미 번역했듯이 인용문에서 이제 이렇게 번역합니다. 연안의 풍속, 전주와 광주 연안의 풍속이 농사를 짓지 않고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으며 저축한 일이 없다. 이게 이제 사실은 기본적인 번역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은 그 유동성과 관계된 얘기 속에 이제 경제학적인 축적의 개념이 고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자료에 대한 번역을 아까처럼 저축을 축적이라고 굳이 공제학적 용어로 변형하면서
그래서 다시 일반화 개념화해서 허목이 이 자료 속에서 마치 농업 전주민과 어민의 그 차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축적의 의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자료가 동사 지승입니다. 이 지승이 뭐냐면은 안정복의 택리지, 안정복이 아니죠. 이중환의 택리지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물산과 풍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이 자료가. 그리고 그래서 이 자료를 지금 인용한 자료를 조금만 더 가면은 사실은 허목이 이 강남과 전주 지역의 생산물의 풍부함과 상업적 물산의 풍요과 이웃산의 풍속을 또 바로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적취라는 것은 이 물산이 풍부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전주 연안의 사람들이 사치스럽고 저축도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약간 또 농업주의적인 시각 속에서 이제 좀 평가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이것을 마치 이 전주의 풍속을 또 일반화해가지고 이것이 마치 허목이 어업과 농업을 뭐 축적 의무로 갈아놨다 이렇게 비약한다거나 그 다음 문장에서 더 나아가서 이 축적을 뭐 유동성과 뭐 축적을 관계 연결시켜놔. 이거는 두 번의 도약을 통해서 굉장히 자료와 먼 굉장히 추상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자료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에 대한 자의적인 단정 취위와 비약이 오히려 이 논문의 그 논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많이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김재준 선생의 논문을 읽고 이 논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뭔가 물론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최대한 읽어야 되면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읽은 자료를 다 이 한 논문에 쏟아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유동성과 정수의 키워드 속에서 이 논문을 구성했다면 그것과 가장 적합한 자료만을 그리고 그 부분만을 선택해서 이 논지와 주제에 맞는 식으로만 잘 짜여서 소논문에서 하나의 주제 정도만을 저는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이 유동성을 일단 물의 유동성 속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조금 약간 좀 의아한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이 유동성과 관계된 모든 단어의 유사성을 통해서 어업에서도 물의 유동성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유동성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논지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출발한 갈아다니고 있는 유동성과 정수성 개념에 대한 어떤 그런 논지의 어떤 심화와 어떤 대화 토론 이런 식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냥 단어적 연결 이상의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냥 제시하는 식으로 3장과 4장은 턱 길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읽지만 더 많이 버리면서 이 논문을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논문을 더욱더 명료하게 심화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한문학 전체에 대한 어떤 이 충고라고 할까요? 돌아봐야 될 점,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정수 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토론을 어떤 분이 맡으신지 전혀 몰랐다가 발표문을 늦게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 아주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확인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도 좀 약해서 약간 좀 의아합니다. 혹시 나이가 그래도 좀 노쇠해지신 건지 아마 그래도 많이 자제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있는 더 리얼한 말씀이 뭔지도 지금 조금 상상이 됩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은 이거 요 자체만 보면 약간 오해하실 수는 있겠는데 그 오해에 대해서 토론자께서 관대해 주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쾌감을 유발한 거는 나쁜 점은 아닌 것 같고 바람직한 점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뭔가 시도를 할 때에는 불쾌감이 더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당연히 완결성이야 평가가 다양하겠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첫 번째 용어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 학문적으로 이론적 구성을 결국 지향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사고의 압축은 개념화를 통해서 도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론자께서도 이거를 1번 문제로 내세워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접근법은 확실히 토론자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정주 유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고진의 세계사회 구조니 하는 최근 그 사상적인 행보를 통해서 많이 이제 간발을 받고 또 지적인 자극을 받아서 도입은 했지만 요대로 적용하고 싶은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예, 이거 뭐 고진의 개념에 맞춰서 이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굳이 시시콜콜하게 그 고진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고요. 다만 고진과 그렇다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 고진의 경우는 이제 이동의 자유의 측면, 유동성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서술했습니다. 제국의 구조라는 책에서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고진이 그때 이 이동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찰한 것도 사실 충분치 않고 선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사고 실험을 통해서 주로 나오고 후대 역사 시대에서도 일부 흔적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사실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말고 이 유동성 자체가 이미 양면성을 갖고 있고 국가 체제에 편입된 사람에게 이 양면성이 어떤 식으로 이게 교차되는가 요게 포인트고 그래서 고진하고는 문제의식이 일부 겹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굳이 다 뭐 고진에게 이거는 맞고 이거는 고진과 다르고 뭐 고진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고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진의 문제의식이 잘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와 자본으로부터의 이탈, 이제 어떤 세계 시민적인 어소시에이션인데 일단 뭐 자본권 이런 문제의식에서 쓴 거를 제한적으로 쓴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그거는 지금 조선시대면은 자본주의 이전이니까 쓰지 말아야 된다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다른 맥락에서 쓰는 게 뭐 오히려 더 자유롭게 개념을 내 필요에 따라 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게 다만 지금 토론자께서 보시기에 뭐 흡족한 그 수준이 아니다. 그거는 제가 뭐 그렇게 하나의 반응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왜 고진이 한 말대로 엄밀하게 안 했느냐에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진하고 들레즈를 같이 말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거는 고진도 아마 싫어할 겁니다. 고진은 이게 들레즈의 정주와 유목을 자기식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들레즈의 노마드적 주체라고 한 개념이 오히려 그 자신이 들레즈 가타리가 표방했던 거와 정반대로 자본주의적 주체로 변질됐다. 그 점을 오히려 신자파적인 관점에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새로 주장을 한 것이지 들레즈랑 이거를 이어주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마드적 주체는 고진의 지적대로 자본주의적인 체계에 이미 포획된 개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노마드적 주체 말은 좋지만 너무 낭만적이고 저는 오히려 오늘 다뤘다시피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면면들 그 벗어날 수 없는 면면들이 어떤 식으로 자꾸 드러나는가 이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과 관련해서 제가 이 시적 은유랑은 다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개념어는 시적의 은유랑 같은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토론자께서 보시기에 좀 자의적인 것 같다는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시적 은유와 개념은 통하는 면이 있는데 굳이 말 나온 김에 제가 이론적인 거니까 이거는 개념과 은유 사이의 관계 중에 흥미로운 논의 중에 데리다의 블랑 미톨로지 맨 뒤에 보면은 니체부터 하이데거 뭐 쭉 나오고 오늘 공부했던 바슐라르의 메타 언어론까지 나와가지고 이 비유와 개념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건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요 반응은 역시 개념에 대한 어떤 특정한 통념에 입각한 반응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까지 발전시키는 것은 좀 과하고 다만 제 글 자체 내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개념을 줄였다가 넓혔다가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의 차원에서 제가 좀 더 이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좀 유연하게 다양하게 쓰는 게 오히려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뭐
아까 뭐 어떤 사형으로서 회초리를 드셨기 때문에 좀 더 그거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2장은 두 번째 지적은 오히려 저 생각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거를 다르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약용의 경세유편 당연히 제가 뒤에까지 안 보고 쓴 건 아닌데 지금 그래서 제가 토론자의 요구가 좀 상반되는 면이 있어요. 글이 길다는 거 그리고 단장치 했다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왜 이게 또 필요한 거를 또 더 넣지 않았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은 제가 좀 서술이 길어져서 이제 뺐는데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직론에서 제가 뭐 서술이 좀 짧아서 전달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은데 이 어세 문제랑 좀 제가 다른 그러니까 어세에 편입됐다는 의미는 그것도 타자죠. 그 수치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고 같은 타자적인 존재의 피지백 내에서도 어떻게 해서 다시 또 좀 더 타자적이냐 아니냐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 뭐 어세로부터 뭐 자유롭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고 어민의 경우는 저도 그래서도 뭐 중간에 소개했지만 농민에 비해서 또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의 수치에 노출됐고 뭐 공방의 절수 문제니 뭐 늑탈 문제니 엄청 많습니다. 뭐 지방간 뭐 부모님 생일 때 전복도 바쳐야 되고 이런 일까지 막 생기고 하는데 그거 뭐 시시콜콜하게 다 나열하기가 좀 그래서 서술은 뺐고 이 경세유표의 경우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거는 이 어센이 어염센이 선박센이 많이 나옵니다 뒤에 아주 체계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산이 경세유표 부분에서 제일 구체성과 체계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 다산이 확보한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때 어세, 선박세, 염세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정된 지역의 자료를 가지고 도식화했기 때문에 그 자신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포괄한 전체적인 개혁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까지 가지 못한 상태로 미완성을 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제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고 이 다산실학에 대한 이미 선학들이 다 밝혀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굳이 더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생각이 드니까 그거는 제가 소개하면서 좀 더 서술을 보충하면 될 문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치 대상으로 삼고 했으면서도 이 직분 체계 내에서 정합적으로까지 들어오지는 않게 되는 그 괴리 그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여전히 남는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솔직히 다산만큼 그렇게 체계화 시스템 구축에 능한 사상가가 많지 않습니다. 조선조에. 그런 사람이 어민을 넣어서 만드는 정합적인 체계까지는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겠죠. 그 중에 하나로 뭐 이런 어떤 역시 농민을 중심에 두는 어떤 사고 그거는 그래도 요인의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요인의 하나로는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제 논지로서는 그렇게 살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3번하고 4번은 조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이익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상업교환으로 생긴 이익이란 말입니다. 제가 서술한 부분에서는 농업 생산물하고 수산업 생산물에서의 어떤 그 차이로 인해서 어떤 삶의 조건이 반영이 되는가 하는 정도에서 서술인 것이지 이게 뭐 그리고 이익을 추구해서 치부한 경우도 있다고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제 서술에서 관심하고 좀 다르고 다만 좀 오해가 생길 것 같으면 제가 그건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다던가 그런 어떤 시각에서 본다는 거를 다루는 것이지 이거를 지금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이런 측면에서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군더더기가 많다. 그거는 뭐 좀 전체적인 인상에 관한 전체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시시콜콜 다 뭐 대답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감안해서 글을 고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더 자성의 거리로 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 학자는 싸우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죠. 동문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말을 나눈 것 같습니다.
창도 굉장히 날카롭고 방패도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2번, 3번, 4번보다 1번이 바슈나르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이론 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엄정하게 이렇게 냉정하게 이해하고 엄정하게 수용할 것인가, 안 그러면 자기대로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경남 선생님께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님. 저는 용어 사용은 학문적 대화와 소통의 하나의 준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함의를 일단 써서 언중들과 자기 타켓으로 학자들과 교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 논문은 그런 성실성이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보충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여러 가지 뭐 말씀하셨지만 이미 논문은 나와 있고 일단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밥 먹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서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더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가 제7 발표인데요. 물의 의미와 형상화, 우리 그림을 많이 보고 했는데 상덕경 파도 그림과 활수 이론을 중심으로 이 발표에 대해서 조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규희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일정이 겹쳐서 토론을 못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국진 교수님이신가요? 제가 통화만 했는데 이국진 교수님과 또 정우봉 회장님께서 발표 안 들어도 좋다. 토론은 꼭만 와달라라고 너무 제너러스하게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스케줄 조절하고 발표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사 발표는 그림을 보지 않고 토론한다는 게 너무 무례하기 때문에 왔고 또 덕분에 재미있는 발표도 듣고 또 다른 선생님들 발표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인문학자 몇 분이 아모레 퍼시픽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아시아의 미에 대해서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공동 연구를 첫 시작하면서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동양 5행론 중에서 물을 하자 해서 물과 아시아 미로 2017년에 책이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겹치는 얘기가 많아서 우리가 아시아 미의 첫 번째 공동 연구 주제로 물을 선택한 건 탁월했구나. 왜냐하면 결국 이게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주제구나.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저는 그래서 더 재밌고 가까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토론문은 제가 적어온 걸 중심으로 또 아까 슬라이드 본 거를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앞부분 첫 단락은요. 고현희 선생님은 한문학과 미술사학을 같이 공부한 독보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오늘도 보셨지만 중국과 조선 19세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시기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혹시 여러분들 미술사를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더 논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제 질문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자는 물그림이 추구하는 어떤 색 측면을 상덕경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측면 중에서도 오늘 중심으로 하신 파도 그림은 경, 즉 실경산수화적 영역의 대표적 주제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 회화사에서 우리가 파도 그림이라는 강한 인상을 주는 그림은 오늘도 좀 나왔지만 오봉병, 해성분선도, 요지연도, 십전승도 등과 같은 발표자가 상으로 분류한 유형의 그림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발표 논지는 이 중에서 경을 중심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들 그림의 파도와 비교하여 발표자가 강조한 호쾌한 감동을 주는 경의 측면에서의 실동산수화적 파도 그림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림을 의미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게 궁금해서 오늘 발표해 왔는데
잠깐 제가 덧붙이면 가령 소환신 남송대입니다. 장정 사녀도 뒤에 물그림은 그걸 약간 활술지 아닐지 모르시겠다 한 것처럼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물 그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중국에서 오파 화가들, 즉 문인 화가들도 이런 물그림을 인식했다고 하지만 오늘 보여주신 당이나 구형은 모두 다 이런 남송대 화원 그림을 이은 오파 지역에서 활동한 직업 화가이기 때문에 전혀 문인 화가의 계보로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여주신 그림이 전부 남송시대풍 그림이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그림도 예원학진첩에서 주운절암도를 보여주셨는데 주운절암도가 시작되는 것도 남송대, 고종대, 화원화가들이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도 조선의 예가 아니라 지금 소환신부터 이어지는 소위 송대 이후에 물그림이 유행하면서 남송대 그림에 유행한 이런 그림의 예겠지요. 그 다음에 또 막상 또 정선의 실동산수와 그림을 보여주시면서는 물그림이 도식화되어 있다고 저는 아까 분명히 그렇게 본 것 같아서 그렇다면 과연 호쾌한 감동을 주는 경의 측면에서의 파도 그림이란 도대체 뭔지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오늘 봐서도 제가 사실 잘 모르겠길래 이 점을 좀 중요한 논지 같아서 부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작품도 미네아폴리스 박물관 소장의 체카도도 그림의 물도 경 측면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발표자는 파도 그림을 이렇게 경과 관련시킨 이유가 관련 화론을 추적해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감상자가 핵심적으로 이런 경의 경지를 추구했다 이런 거를 많이 논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용돼 있지만 이규경이 물을 보는 것에 성인은 덕으로 하고 범인은 경으로 하니 난이는 있다라고 하는 언급과는 다르게 정말 물그림을 감상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실제로 그림 속 물을 감상하면서는 덕보다는 경의 측면을 언급한 게 맞는지 저는 사실 여기 별로 동일하지 않는 인품이나 이런 성 갖고 논지를 풀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감상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경에 대해서 언급했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의 파도 그림과 활수 이론의 전개와 관련하여 소식이 포용승의 물 그림을 칭송한 서 포용승 화후를 중요한 논거로 제시합니다. 이건 중요한 글이지요. 이 물 그림의 전개에 있어서. 그래서 이 글에서의 소식의 활수 논의가 송나라 이후 겉세물결의 기세를 실감나게 그리는 파도 그림과 연결된다고 이제 보시기 때문에 특히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가 이제 해석한 부분을 보면 근래에 성도사람 포용승이 그림의 마음이 끌리자 드디어 활수를 그려서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성녀 화회 그 다음에 시작 활수라고 해서 혹시 이 부분의 해석을 제가 물론 한문을 잘 모르지만 타고난 기질이 그림과 만나서 그가 활수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석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면 소식이 친구인 포용승의 물그림을 칭송한 맥락은 그가 문동의 묵죽을 칭찬하는 맥락과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포용승의 그림을 칭찬한 이후에는 그 그림이 포용승의 타고난 성품과 관련된다는 논지 전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포용승의 어떤 작화 태도 이런 걸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또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남송대 마원의 12풍 물그림입니다. 이것을 이제 북송의 화수담론과 연결시켜 보시고 계시는데요. 뒤에 이제 이동명이나 명대 감상자들의 글들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이들의 글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소식의 환원이나 또는 도가적이거나 유가적인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전통적인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그림을 이 마원의 그림을 경과 가장 관련된 그림을 보는 것이 타당한지 살짝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윤문이나 이유라가 도덕경이나 유가적 사유를 끌어서 이 마원의 그림을 감상한 이유는 물의 본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지들 역시 소식에서 이어지는 천성론과 즉 성이라는 그 물의 본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원의 물그림이 경의 측면 외에도 상징적 측면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이건 양매자의 글씨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 양자강의 물, 뭐 황하의 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물이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죠. 물의 본성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나와서 뭐 여성과 음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아니면 통치 맥락에서 연결될 수 있고 그 이후로 이런 물그림이 남성대에 이런 사병 이런 데 뒤에 배경으로 많이 그려지는데 그게 아주 활수의 모습보다는 약간 우리가 마치 무슨 십장승도 그런 그림을 보듯이 약간 도식화된 물그림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이론들이 나온 후부터 남성대에 활발해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물을 이런 상징적 측면에서 활용하는 데에 마원의 남성대 화원인 마원의 물그림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파도 그림이 이제 동아시아 회화사에서 계속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에 그걸 포자했고 그 포자가 기본적인 논리가 활수론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네 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가지 가운데도 이 경과 이제 이 안에 이제 이면적인 어떤 정의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경망을 좀 지정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 내면적인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주로 말씀을 하셨고 또 해석 문제도 질문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으시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가 일부러 상과 덕과 경을 나눈 이유는 이거를 덕이나 상으로 설명을 해버리고 나면은 이 파도 그림의 어떤 특수성을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일단 조규 씨처럼 또 저처럼 회화사를 전공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파도 그림 하면 떠오르는 것은 오봉병이나 분선도나 유지온도 같은 데 들어가면 드라마틱한 그런 파도 그림들인데 그런 건 다 상으로 몰아넣고 경에 포쾌한 감동을 주는 파도 그림이 따로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떠오르는 게 별로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일단 맞습니다. 파도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정말 멋있는 파도 그림이 우리 회화사에는 현재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찾자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경제정선이나 심사정의 그림, 물표현 정도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파도를 그린 커다란 그림들은 아닙니다. 그냥 파도의 어떤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그림들이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런 삽병들이 있었는데 19세기 기록을 찾아보니까 파도 그림을 사면에 설치한 집이라든지 또 어떤 해파도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걸 봤을 적에 있었던 것 같다.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의 그 요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그러한 19세기 우리 현재 남아있지 않는 그런 해파도라든지 사면을 장식한 물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그림을 상상하고 어쨌든 그 그림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때 거기 그려져 있는 물은 어떤 물이었겠는가라고 봤을 때 그 물이 어떤 그 물이 요지연단 십장설이나 도식화된 물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 인용문을 다 꼼꼼히 읽지 않았는데요. 그 우울증이 있는 작자가 그 물그림이 있는 걸 상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우울증을 치료한다든지 혹은 또 그 물그림을 보면서 물이 쏟아질까봐 뭐 방문을 열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표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그 그림의 핵심이 또 덕이나 뭐 상 이런 것보다는 그 어떤 활수의 개념에 부응하는 뭔가 그 호쾌하고 그런 느낌의 물그림이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의미를 두었다는 점을 이제 제가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둘째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이요. 우리가 관수를 하매 성인은 덕으로 하고 범인은 경으로 한다. 이러한 이규경의 기절을 보면은
성인의 덕을 추구하는 모든 조선시대 학자들은 물을 보고 경으로 보지 말고 덕으로 봐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물그림은 덕의 의미를 가진 게 될 수 있겠죠. 나아가서 제가 산수유람으로 처음 박사 논문을 쓰는데 산수유람을 가는 거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 놀러 가는 거더라고요. 가마 타고 엄청 돈도 들고. 그런데 갈 때마다 공자님 말씀 앞에다 내세우고 출발하거든요. 일단 그거 걷어내고 봐야지 핵심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 있는 물을 얘기할 적에 덕을 얘기하는 걸 다 모아놓으면은 모든 그림은 분별할 수 없이 덕을 이야기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이렇게 관수를 얘기한 이규경이 물 그림에 대해서 얘기한 글은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예문에 넣었는데 이규경이 물그림과 불그림에 대해서 변칙론을 쓰는데요. 자신이 물그림과 불그림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물그림과 불그림은 눈앞에 있지 않은 그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묘사를 보고 사람들이 불의 뜨거움과 어떤 그 물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글을 쓰고 그것으로서 그림을 상상하게 하는 이런 글을 쓰는데요. 그럴 때 그 이규경이 그 글을 쓸 때 그 물그림과 화수와 화불에 대한 글을 쓸 적에는 덕은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그림에 대한 사람들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면들이 보였고 그 어떤 이미지에 대한 상상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세 번째 질문 아주 재밌는데요. 저희 고민했습니다. 소식이 포용승의 그림을 보면서 지금 해석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저는 둘 다 그냥 제 생각엔 비슷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소동파가 도학적인 측면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맞았다든지 기질이 맞았다든지 저는 좀 더 이렇게 처음에는 해석을 마음이 꽂혀서 파도를 그렸다 이렇게 처음에 해석했었는데요. 이제 혼자 급하게 할 때는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질이 방랑하다가 이제 물그림을 그리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물그림에 대해서 소동파가 이제 자신의 감동을 쓰기를 여름에도 이 그림 여름마다 이제 포용승이 그리는 물그림을 걸어 놓으면은 무슨 주역의 덕이나 공맹의 덕 이런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보면은 머리가 곤두서고 그 추위를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물그림은 그 필선을 휘두르는 그런 물그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물그림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한 것입니다. 마원의 12폭 그림에 대한 그 이야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량이 이것이야말로 활수를 그린 것이다 라고 하고, 이 활수는 그 소동파가 말한 활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조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실은 소동파가 이야기한 것이 어떤 형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어떤 감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활수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고, 그래서 또 이동량이 그 표현을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동파가 말한 활수라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그 마원의 물그림은 여러 곳의 물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마원의 물그림에 대한 연구, 중국에서 나온 가장 최근의 연구는 이것이 그 중국 12주의 각 지역의 물을 그린 것이고, 그 지배자의 치수의 어떤 정치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런 식의 논문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 대한 사실 명나라 문인들의 글을 보면은 활수라고 얘기하고, 또 우파, 아까 지금 우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파 쪽에서 나오는 문백인 이런 사람들의 글에서도 그것이 주는 어떤 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도가적인 유가적인 측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긴 글 두 개가 도가적 유가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마원의 12폭 물그림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것으로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마원이 이렇게 물을 잘 그렸지만 마원의 본래 뜻은 물의 본성을 이야기한 것이겠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명나라 학자들이 하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남송대 마원의 물그림이 어떤 그런 걸 그린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까 해석 문제는 두 가지로 올 수 있을지 이건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성이 이제 화와 덕을 만나서 비로소 활수가 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이손의 본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건데,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137페이지 거기는 제가 잘 몰라 그러는데, 거기에 조영석하는 사람 있죠. 이게 석자가 맞습니다. 원래 그 석계산인 조원호 아닌가요? 이게 돌석자가 아니고 오른쪽 우자를 써야 됩니다. 각 주에도 석자가 되어 있고 해서 조영 석이 맞습니까? 네, 보통 사전 같은데 이런데 찾아보면은 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많이 쓰면 도로 되잖아요.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계산인 조영.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회장님이 좀 넉넉하게 해도 된다고 해서 조금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뜨겁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한문제 이걸 아까 했고요. 마지막 목은 이색의 물에 관한 상상력과 표상화 양상 김보경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데 한림대 하정성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십니다. 마지막 순서고 시간은 6시 20분입니다.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된 토론문을 그냥 빠른 스피드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김보경 선생님의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문학회의 주제는 물의 현실과 상상력, 동아시아 인문정신의 본원과 역사적 지평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근래 열렸던 여러 학회들의 주제 중 오늘 한문학회의 주제가 가장 재미있고 또 참신한 분야를 다룬 것 같습니다. 제가 한문학회를 출입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바슐라로 얘기를 한문학회에서 하려고 한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많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이 김보경 선생님의 오늘 발표 역시 흥미진진합니다. 목은 이색은 고려말 문학사와 지성사에서 정점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의 시세계를 물이라는 특별한 소재로 접근하는 방법론 자체가 매우 재미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고려후기 문학사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거창하게 토론자나 질의자라는 입장보다는 이 비슷한 분야를 공부하는 동학으로서 논문을 읽고 드는 작은 생각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번 논문의 2장 2절입니다. 물 인식의 기저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모근의 물에 대한 인식의 바탕 중 상당 부분은 공자로부터 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앞서 발표하신 고현희 선생님의 발표문에도 재밌는 게 나오던데 모근이 이색이 공자의 물을 가지고 이제 시를 썼던 각주도 달리 있던데 예컨대 등과 유감이라는 시에 나타난 중리께서 자주 물을 일컬었다오라는 것은 발표자가 그 밑에 해설에서 밝힌 대로 공자가 했다는 탄식 무리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주의 영원한 흐름과 불변의 진리 그 속에서 인간 무상을 말한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침류전기에 나타난 물의 속성을 밝힌 것 중 물의 적응성, 유연성, 사람됨과 결부시켜 말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공자가 말한 요산요수를 떠오르게 합니다. 따라서 모근의 물 인식의 기저라는 부분을 이왕 하나의 절로 설정을 해놓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모근의 물 인식의 기저에는 공자와의 관계성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맞춰서 서술은 좀 소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충 서술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번 모근과 물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여감입니다. 발표자 선생님도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3장 1절에서 여감과 관련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여강은 모근만이 아닌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 가령 포은이나 둔촌이나 척약제 등에게도 깊은 영감을 준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여강은 그 중에서도 여강의 절경을 바라보는 곳에 자리 잡았던 청신루는 이건 그림만 전이지 지금 현재는 청신루는 없습니다. 모근에게 영향을 받았던 시인들의 공동의 작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점은 단순한 시회의 장소라는 점을 뛰어넘어 그들의 공통된 정서를 묶어주는 작시의 출발 지점이자 고향과도 같은 역할을 한 곳이 여강이었습니다. 만년에 경기도 광주에 은거했던 둔촌에게 포은이 보낸 여러 통의 편지글에는 여강이 이들의 작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여흥이 모향이었던 척약제의 여러 글에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모근의 물 인식을 다루는 이 글에서 여강과 청신루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며 둔촌이나 포은, 척약제 등과의 차운시 등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근에게 고향이었던 한산의 강물이나 출생지였던 아까 발표하시면서도 몇 차례 언급을 하셨는데요. 영해의 바다 그리고 이를 여강의 물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3번 3장 2절에서 모근은 빗물을 통해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거나 자연의 이치를 탐색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새벽비가 더욱 그렇다 그렇게 발표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근의 효우를 이용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한시사에서 이 같은 작시의 경향과 주제, 모티브는 이미 중국 당시 이후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근과 동시대인 고려 후기만 놓고 보더라도 비, 특히 새벽비 이런 것들을 다룬 시들이 여러 수가 보이는데요. 동시대 다른 시인들의 비를 다룬 시와 비교를 통해 일상의 다면성과 다성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논의가 평면적인 논의에 머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4번 저는 논문의 3장 3절 오늘 우리 김봉현 선생님 발표하신 것 중에 3장 3절을 가장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매우 매력적입니다. 비추는 물, 샘, 아까 샘은 뭐 우물과 같은 거라고 하셨는데요. 나와 하늘의 대면. 일단 제목이 굉장히 재밌고요. 발표자께서 쓰신 우물 안에는 하늘의 해와 별이 모두 비쳐있다. 이 안에서 나와 우주가 대면한다. 그러므로 이 우물에 비친 자아는 고독한 자아이지만 우주로 열려있는 자아이다. 이렇게 써놓으신 글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라는 매우 멋진 표현이자 시인에게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재질인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분석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앞부분에 그 1절에 있었던 흐르는 물 강, 2절에 내리는 물 비와는 달리 고려 후기 시인들 중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바에 의하면 요 우물을 깊게 다룬 시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모근시에서 비추는 물, 샘만큼은 그만큼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오래전 읽었던 비평가 김현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김현은 시인 정인섭인데 오타가 났네요. 정인섭의 시세계를 우물의 시학으로 명명하고 시인이란 우물에서 물을 깃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물 속에서 하늘을 대면하고 우물 속에서 하늘을 깃는 이미지는 모근시에서 모근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근시에 자주 등장하는 시어인 비추다 오늘 그 인용 시를 보니까 유독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한자 자체는 좀 다른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전부 비추다라고 이제 번역이 가능한 건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비추다. 뭘 비추는 걸까? 비추다는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어로 보입니다. 지리자의 판단으로는 비추는 물, 요 우물 요 부분만 따로 떼어서 하나의 논문으로 조금 더 깊게 쓰셔도 충분히 좋은 그런 논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그 발표자 선생님께서 맨 마지막에 본인이 글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실 때 한계나 이렇게 본인이 이 글에 대한 어떤 생각까지도 써놓으셨는데 이왕 써놓으신 김에 저도 한마디 코멘트를 하기 위해서 다는 겁니다. 첫째, 물을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원적인 물질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써놓으셨기 때문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제하다시피 모근은 워낙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작시했기에
묵은지를 보면 아까도 뭐 발표하면서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시를 적고 하루에 아까 몇 점 몇 평이라고 하셨죠. 그럴 정도로 많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만이 묵은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상력이다라고 말하는 건 과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둘째, 이 세계 시학을 물의 시학이라 이름할 수 있는가? 방금 첫 번째 질문과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본고의 논의는 고려 후기 나아가 한국 한문학의 물에 관한 사유와 문학적 상상력을 조망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는가? 제가 방금 그 토론문의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일단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많이 해놓지 않은 그러한 발상으로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후대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나가면서 말씀하신 그 5번째가 어쩌면 가장 어떤 그 핵심적인 질문 같은데 이색시에서 왜 물이 중요한가? 이게 본질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이미지도 있을 텐데 강과 비 이건 뭐 저희 어떤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강과 비와 우물에 특별하게 주목하는가? 뭐 그런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억누라고 바빠서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물을 갖고 하면 거의 비슷비슷한 항목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앞에 정원학 선생님 거기 쓰셨던 용어를 말씀드리면 세척성, 원천성, 암험성 이거 모근한 때에서도 발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주요한 근거가 주로 논어, 공자, 맹자 또는 식용 연비어약도 많이 나와요. 모근 시에서. 그래서 일단 물의 인식 기저라고 했지만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이거를 한 절로 단적으로 말하는 게 이게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일단 그 얌전하게 그냥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이것이 그래서 이색의 물의 기저의 공자 논어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걸 좀 더 살펴본 다음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생각보다 노자, 불교 이쪽에 논의가 좀 없어서 제가 미처 못 본 건지 이색이 많이 다르지 않은 건지 또 다른 뭐 근거 이런 것들 놓친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걸 따져서 만약에 공자 논어가 가장 중요한 근거라면 선생님 말씀대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강 문제는 이게 제가 그 모근의 시를 이제 세 가지로 일단 나누어서 다뤘는데요. 강주의 여강이 참 중요하죠. 근데 여강에 대해서는 최진남 선생님의 논문에 더 보태고 뺄 것도 없이 너무 잘 해놓으셔서 여강의 초점을 이렇게 교육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것을 더 넣다가는 논문의 분량이 좀 넘칠 것 같아서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압축해서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다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려 후기의 물 상상력, 이색의 물 상상력이 어떤 의미와 위상을 갖는가라고 하는 점을 비교하는 그런 텍스트로서 이 동시대 교류한 사람들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리고 영해의 바다 그다음에 뭐 진강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별도의 뭔가가 마련이 되면 그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다음 제가 넣어놨는데 홀로 독자, 새벽 효자 이런 거는 껴있는 자, 성찰, 지적인 조응 이런 걸 할 때 늘 많이 나오는 그런 시어들인데 이제 이색의 경우에 이게 특별히 자주 나오는지 그것도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효자하고 이제 비우자가 이렇게 결합돼서 나오는 거는 이게 노년이기 때문에 새벽잠 없으신 그런 생애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굉장히 느긋한 바쁘지 않은 그 일상들을 막 보내고 계시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 노년에게서 새벽이라는 것이 일상에 참 중요한 비와 함께 그런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평범하지 않도록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 우물은 사실 이게 좀 평범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왜냐면 우리가 늘 아는 윤동주의 우물도 있고 그래서 쓰는 게 조금 편수도 적고 그래서 조심스러웠는데 선생님께서 다른 많은 자료를 보시고 고려 후기 시인들 중에 생우물이 많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다른 걸 좀 살펴볼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것도 이색의 아주 특징적인 면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 서술도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물 이외에도 많죠. 굉장히 잡다하고 그런 일상들 소재를 막 닥치는 대로 다 읊었는데 나무, 풀, 새, 바람 다 있는데 그걸로도 이색을 말할 수 있지만 이색을 가장 도년기 개경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그런 공간에 머물렀던 이색의 일상을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물질이 뭔가 했을 때 다른 거보다 물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라면 더 비중 있게 서술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유일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물이 시약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가라고 한 질문은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제가 슬쩍 던져놓은 건데 선생님께서 너무 아니라 과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건 조금 더 과감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 밑에 시를 조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뺐는데요. 단지 물뿐만 아니라 이 상상력 자체가 굉장히 물에 흐르는 것 같이 막 종횡무진으로 막 시 공간 넘나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흐름의 시약, 물의 시약으로 조금 더 해볼 생각이 좀 있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는 아까 여강 그런 다른 동시대 문인들과 좀 비교를 해서 그분은 그 고려 후기 이색뿐만 아니라 고려 후기가 갖는 우리 한국 한문학에 있어서의 물 상상력의 위치, 의미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정 선생님께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목원 시가 워낙 많아서 주제 분류하다가 사실 세월 다 가죠. 그래서 가장 이 물을 꽂아가면은 본질로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김생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2시간이 다 돼갑니다. 우리가 토론을 굉장히 어떤 진지하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청중석에서 아마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들으셨을 텐데 질문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 분만 시간이 없더라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나와서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안 해결된 게 있어서 그것만 먼저 하고요. 먼저 그 김대중 선생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그 어민의 경제성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100페이지 99페이지인데 비정주적 삶 이제 어민들은 이제 비정주적 삶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인용된 자료들을 다 보면은 비정주적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포자긴에 불과한 것 같아요. 포자기는 뭐 하여간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해산물 채취하고 뭐 팔고 하는 거고 나머지 자료들은 어부나 뭐 하여간 뭐 바지락을 캐는 사람들이나 다 정착해서 사는 것 같거든요. 제주도에서도 인용된 것도 보면 뭐 전부 어부로 사는 게 아니라 농사져서 사는 것도 다 인용돼 있고 해서 이 비정주적인 삶을 어민으로 대표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 비정주적 삶이 아닌데 어민들이
그런 사람들 통칭해서 비정규적 삶을 산다고 하고 정규적 삶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그 고현희 선생님이 발표하시는데 그 한번 해석하는 게 거기 보면은 이제 성녀 화회 시작할 수 즉 이손 본이 이건데요. 시작할 수 다음에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제가 보기에는 천성이 그림과 더불어 어울려서 만나서 해서 천성적으로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그래서 천성이 그림과 더불어 만나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활수를 그렸다. 작은 창작한 거죠. 그림 소질이 있기 때문에 활수를 그렸는데 그 그림이 이손의 본의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된다면 여기서 성자를 굳이 무슨 성품이라든가 덕이라든가 이렇게 연결시킨 건 여기서 무리인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덕하고 정하고 이렇게 나눈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아마 지리자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시에서도 흔히 시는 성경 후정해서 경을 먼저 하고 거기에 이제 정을 얘기하는데 그 시는 일반적인 거고 가장 좋은 시는 정경 교육, 정경 합의해서 정 속에 경이 있고 경 속에 정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훌륭한 작품인데 그림 그릴 때 경치만 얘기하고 거기에 정신이 안 담겨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지 그러면 결국 정과 덕을 경과 덕을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림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그림이든지 자기 정신이 작가의식이 반영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덕도 있을 테고 감정도 있을 테고 할 텐데요. 의사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비평용어는 쓰지 않았더라도 그림에 대한 평어가 없더라도 그림을 보는 사람이나 그림을 그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사상이나 또 의사를 담아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이색을 박사까지 써가지고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이색 시에서 물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크게 이제 나누셨는데 지금 이 물의 이 세 가지 물 또 비 뭐 이렇게 원물 이렇게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용된 시 대부분이 이색의 철학적 사유가 반영된 것이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심성론, 마음의 상태, 그다음에 성정의 수양 이것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 본질적인 그 내용을 제외하고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말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바쁘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한두 개만 예를 들면 전부 다 이게 심성체형에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163쪽부터 이제 163쪽 두 번째는 비 내리는 속에서 자기 내면을 성찰하거나 자연의 이치를 탐색한 예들이다 라고 했는데 내면을 성찰하거나 자연의 이치를 탐색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범범하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물이 고요한 것, 샘 속에 있는 것은 내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물이 계곡물이 세차게 흐르는 것은 내 감정의 욕심이 발동된 상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주제에 맞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 고요한 감정, 그 다음에 인욕이 발동돼서 흔들리는 감정 이런 것들을 폭풍우라든가 뭐 큰 파도라든가 이런 것들 미혹의 감정이 마음에 흔들리는 그런 의미로 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세계 물과 관련된 얘기는 성리학자들이 마음을 물로 비유한 것을 그대로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비와 관련된 것은 한 번은 가뭄이고 한 번은 태풍 폭우가의 태풍인데 그것은 지금 가뭄과 태풍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치국 평천하, 천하가 안정되지 않은 것은 치국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그 치국,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가 일어난 나라는 유학에서 말하는 제2사단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정치 철학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2세기 시 자체가 성리학적 사유를 반영한 것이 많고 특히 물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마음의 상황과 관련시켜서 논하는 것인 게 아마 이 작품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그런 면은 2세기의 다양한 경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리학적 사유와 관련을 뺀 상태로 말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항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한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뭐 아닙니다. 예, 그 논문을 쓸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 정도로 마칠 수도 있고 제가 옛날에 토론 그때도 이제 사회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밥 먹고 다시 모여가지고 12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할까요? 그 조금 그래서 이 정도로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참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네 조금 이따 예. 오늘 매우 풍부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학문 분야를 넘나들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예, 한문학에서 사실 물을 주제로 해서 다룬 것 자체가 굉장히 참신한데 이걸 좀 본격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확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이제 태극과 같아가지고 뭐 일정한 어떤 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감을 풀더라도 그 색깔로 변하고 이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먹으면 무효가 되고 하는 이런 일인데 이게 그 역사와 철학, 지리, 뭐 산업과 요즘 이제 물포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늘 이제 그 산업과 관련시키다 보니까 허전하게 늘 인문학적인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보충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싶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문학, 현대문학을 우리 고전문학, 이 고전 내지 한문학이 중심이 되어서 현대문학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이 환경 문제라든가 그다음 심리 문제를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거든요. 예컨대 특히 현실 문제, 사하촌이라든가 낙동강, 조명이 낙동강 이런 것은 이 안가주망적인 어떤 이러한 측면에서 제시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화적 확장성이 굉장히 하여튼 높습니다. 음식, 술과 차, 이 정도 시가 있고 문학 작품들도 있죠. 그 다음에 종교 같은 경우는 신흥종교에 참물교 있죠. 참물교, 김봉남 참물교도 있고, 특히 이제 셈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공동체 문화, 이것도 우리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라든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놀이, 탑족도 있고 뭐 이게 치폭도 있고 욕천 문제 이런 굉장히 어떤 다양한 주제들로 확장될 수 있어서 이 세부 주제를 가지고 예컨대 뭐 강이라든가 이게 지수와 유수에 따라 가지고 호수를 가지고 다루어도 되고 강과 바다, 연못, 샘 이 다 하여튼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출발을 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랫동안 그 발표를 하시고 또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은 회장님께 마이크를 일단 넘기면서 알았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이크를 주최 측으로 넘기면서 오늘 이 물의 현실과 상상력에 대한 주제를 모두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